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영상을 만들 때가 됐네요.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입니다. 그,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있죠. 일단은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진들만 나름대로 골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내가 이 이미지들에서 어떤 것들, 어떤 기억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총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일단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 다녀보면 막 여기저기 막 콜록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체력적으로 지쳐서 그런 게 약간 뭐 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오는 거기도 할 거예요. 뭐 감기도 걸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공부도 좋지만 밥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겠지만 짬짬이라도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걷기도 하고 좀 버스 같은 것도 버스 타러 가게 되면은 한 정거장 좀 미리 내려서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신체 활동량을 많이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고려와 조선 두 개의 국가를 배우죠. 그래서 후삼국이 이미 이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고려 무너지고 조선, 그다음에 조선이 약해져가는 과정까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는 후삼국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해 나가는 과정부터가 시험 범위인데 일단은 후삼국이라고 하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신라, 그다음에 견훤의 후백제, 그다음에 이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 그렇게 이제 후삼국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신라가 무너져 가는 거기 때문에 승부의 포인트는 견훤과 그러니까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 이 누가 이기는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무너져가는 신라를 누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승부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럼 천천히 보시면 일단 후고구려의 궁예는 왕건을 송악지방, 개경지방에 있는 왕건을 등용하게 되고요. 이 왕건이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주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나주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전라남도 끝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후고구려에서 후백제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서 후백제가 굉장히 고립돼서 굉장히 다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왕건은 이 작전을 성공하면서 굉장히 능력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인기가 많이 올라가죠.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결국 이 인기를 바탕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후고구려의 나라 이름을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다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음이 급해진 후백제, 견훤은 신라를 먼저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를 빨리 때려서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당시에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을 포석정에서 살해하게 되죠. 뭐 포석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견훤의 후백제는 신라를 공격한다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의 왕건은 선택이 달랐죠. 고려의 왕건은 신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를 지원해서 후백제를 상대로 싸우게 되죠. 그게 바로 공산 전투였었고요. 전투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신라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은 마음이 급하니까 신라를 빨리 공격해서 차지하겠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는 신라를 지원해줘서 항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에 신라는 결국 왕건의 작전대로 고려에 항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후백제 안에서 또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생기면서 결국은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려가 통일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려라는 나라의 왕건이 태조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태조의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지방호족을 포섭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갈 때 자기 단독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각 지방에 퍼져 있는 호족들을 친해져 나가면서 세력을 키우는 건데 그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결혼을 맺음으로써 친척 관계를 맺어서 지방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강해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많은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왕위 계승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이거 이제 지금은 모르면 안 돼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 학습지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사신관 제도는 그 지역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인 제도는 본인의 자식을 인질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신관 제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질로 끌려와 있는 거고, 기인 제도는 자기 자식을 인질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수도는 개경이죠. 요거 하나 써두는 게 좋겠네요. 원래 수도는 개경인데, 이 개경을 수도로 삼았던 건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 개경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평양을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이나 중요한 서경으로 삼아서 이제 고려가 전반적인 국가의 전개 방향을 북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만큼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거란과 싸우겠다. 이 북쪽에 있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싸우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태조왕건은 이제 자기 뒤로 올라올 왕들을 위해서 훈요십조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하들을 보라고 계백료서라는 책을 쓰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광종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왕위 계승 분쟁들을 지켜보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왕권이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목을 매게 되죠. 그래서 광종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정책은 요겁니다. 노비한건법. 그래서 노비들 쫙 검사해서 이제 평민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 풀어주는 노비한건법. 그다음에 실력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과거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에서 넘어왔던 쌍기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관직자들은 지방 호족들 중에서 고려 건국 과정에 공이 있었던 그런 호족들한테 관직을 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아 올리게 되죠. 그걸 이제 과거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관복을 제정한다든지 황제칭호를 쓰고요. 연호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신 호족 세력을 숙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국자의 아들 때 이렇게 건국자의 건국 공신 세력들을 다 처단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노비한건법, 과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종 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어, 최승로라는 인물한테 이제 시무 28조라는 글을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제도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왕 이름을 성종이라고 칭할 때는 보통은 그 업적이 그 나라의 제도를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게 제가 한 카트에 녹음을 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아 뜰 때가 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제도를 보면 중앙통치기구는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빌려온 이성육부제죠.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중서문화성이 이제 가장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서문화성에서 결정이 되고 그걸 왕이 허락하면 상서성 아래에 있는 이호, 예병, 현공 6개의 부서에서 자기 역할에 맞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거 역할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부는 인사 업무, 호부는 재정, 세금 수입, 그다음에 예부는 국가 예식이나 외교, 그다음에 병부는 군대, 그다음에 형부는 뭐예요? 사법, 그다음 범죄 처벌, 그다음에 공부는 시설 건축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고려만의 기구로는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던 중추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죠? 어사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는 3사.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호부는 세금을 걷는 거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3사에서 이제 부서별로 나눠주고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고려만의 회의기구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 회의를 하는 곳과 이제 군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도병마사는 군사 군대 관련 회의를 하는 곳이었고요. 식목도감은 일반 법령에 대한 회의를 하는 곳이었죠.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저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국적으로는 5 플러스 2 시스템. 군사 지역으로 경계, 양계, 두 개의 양계,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은 5도, 이렇게 해서 5도 양계의 5 플러스 2 시스템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관이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주현 속현으로 나뉘는데 뭐가 더 많다?
속현이 더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별받는 지역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들, 반란이 벌어진 지역이거나 아니면 왕건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지역이거나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들은 향, 부곡, 소 이렇게 해서 차별받는 지역으로 뒀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으로는 국자감,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고 각 지방에 중등 교육기관으로 향교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광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인원을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무과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금수저, 그죠? 금수저 낙하산. 아빠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나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요거 왜 칼이 거란이 들고 있는 칼이 왜 세 개인지 알겠죠? 거란의 세 번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진은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란이든 여진이든 북방민족은 한반도를 지배할 생각은 없고 항상 한반도가 혹시라도 북방민족이 원하는 건 중국인데 한반도가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여기선 고려를 얘기하죠. 고려가 중국에 있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서 혹시 자기들이 중국을 먹는 과정을 방해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내려오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당이 무너지면서 당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족이 커져서 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한족의 나라였던 중국 송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떤 문신만 강조하고 무신들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군사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북방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송나라가 약하니까. 고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 문물을 받을 수 있는 송과 친하게 지냈고요. 그다음에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하는데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죠. 그래서 형제처럼 여기던 나라인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과도 충돌하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광군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기도 했었죠. 거란은 총 세 차례 침략해 오는데 세 차례 다 목적은 결국 우리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할 건데 너네 고려 왠지 송나라와 친해 보이던데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경고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얻어내면서 송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희를 통해서 강동 육주를 얻어내는 대신에 송나라와는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죠. 송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거란은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서 공격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공격해 오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려 왕이 직접 거란에게 사과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고려 장군이었던 양규가 거란을 공격해서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 즉 귀주에서 크게 거란을 무찌르게 되고요.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끝으로 거란과의 전쟁은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북방민족의 공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벌어진다면 더 잘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을 쌓죠. 수도 주변에 나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여진하고는 사실은 자주 충돌했지만 고려가 진 적이 많았죠. 왜냐? 이제 그들은 기병 중심이기 때문에 보병 중심인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당시에 윤관이라는 장군이 이제 기병 중심의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만들어진 게 기병 중심의 별무반이라는 부대였죠. 그래서 이 별무반이 나름대로 효과를 내서 그래서 여진을 정벌해서 한반도로 치면 한반도의 동북쪽 지역에 동북 구성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제 여진이 워낙 돌려달라고 막 공격도 해오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봐야 별 이득이 되는 땅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여진은 통일한 뒤에 훨씬 더 강력해져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때는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고려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게 됩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굴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지만 당시의 권력자였던 이재겸의 단독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진이 군주고 우리가 신하인 군신 관계를 성립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일반적인 대외 정책은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수도 개경에 흐르는 강인 예성강 하구에
병란도라는 무역항이 굉장히 번성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랑 굉장히 개방적으로 교류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영문으로는 코리아, 즉 고려를 어원에 두고 있는 코리아가 이때 알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의 지배층의 구성을 보면 고려는 처음에 건국되던 시점에서는 지방호족들이 주로 지배층을 담당했었지만 이제 그래서 이 지방호족들 중에서 건국의 공이 크면 그러면 이제 중앙의 관직을 받아서 문벌귀족화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건국에 공이 없거나 적으면 그냥 지방에 남아서 지방의 향리가 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과거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지방호족만큼의 세력이 없더라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 중앙 관직에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난인데 이자겸의 난은 기억하시다시피 예종 인종에게 연달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인종이 자기 이모와 결혼하는 그런 독특한 상황을 만들었었고 이건 다 사실은 문벌귀족으로서 이자겸이 너무 심하게 욕심을 부린 탓이었죠.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왕권을 독점하게 되고 왕권이란다. 이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요. 당시에 왕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자겸이 왕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로 있으면서 이제 막대한 권력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왕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이자겸을 뭔가 진압하려고 하면서 이자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걸 가까스로 막아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벌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보면 어떻냐. 지금 굉장히 땅의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보면 지금 수도로 있는 개경이 옛날엔 땅의 기운이 좋았지만 그 땅에 좋은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아직도 좋은 기운이 많이 서려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어떻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게 묘청이었죠. 그래서 묘청이 이런 주장을 해서 사실 인종은 반가워했지만 문벌귀족들이 수도로 옮기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묘청의 서경으로 즉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묘청은 만약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평양이 수도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반란은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이런 흐름인데 사실은 이 모든 흐름을 다 기억해달라는 것보다는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의미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자겸의 난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자금이 문벌귀족인데 이제 이미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욕심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문벌귀족이라는 이 고려 사회의 지배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이자겸의 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청의 난은 이 문벌귀족이라는 지배층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벌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묘청의 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다는 그 사건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자겸의 난은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는 거. 그다음에 묘청의 난은 이 문제를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문벌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벌귀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드러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배층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인들이라는 거죠. 무인들은 굉장히 고질적으로 무신 차별을 받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무신들이 군대 지휘권도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 시험에도 무과가 없고요. 이런 굉장히 서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자겸의 난 때 드러난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 문제가 묘청의 난, 즉 수도를 옮겨보자라는 묘청의 난을 거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벌귀족이 지배층인 사회가 점차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의종이 이제 보현원의 난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서 보현원의 난이 이제 무신집권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 총 100년을 이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 무신 정권의 어떤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충원을 시작으로 최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최충원은 애초에 이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기구인 교정도감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기 사병 기구인 도방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왕에 대한 충성은 보여주면서 왕께 봉사십조라는 글을 이제 드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최우가 또 이렇게 인사기구인 정방, 그다음에 문신들이 근무하는 기구인 서방, 그다음에 군대인 삼별초를 이제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죠. 정방, 서방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도방, 정방, 서방 다 이렇게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는데, 그래도 반복 숙달을 통해서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신 정권 때는 정치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들이 많이 발생하죠. 단순히 무신 정권의 집권에 반대하는 문벌귀족의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신 정권이 통치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농민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 때는 이제 차별받는 지역인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천민이 주도가 돼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뭔가 차별, 신분제 사회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반란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많은 반란들 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유형을 구분하시되 특히나 만적의 난 이렇게 기존의 신분제를 깨려고 시도했었던 개경 지역에서의 최충원의 개인 산업이었던 만적이 난을 일으킨 이 만적의 난을 좀 특히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몽골이 쳐들어온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무신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항복을 안 할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신 정권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항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첫 만남은 이거였었죠. 몽골을 피해서 도망쳐 들어온 거란을 이제 우리가 거란을 몽골과 함께 격퇴하면서 이때가 첫 만남이었고요. 이걸 이제 몽골은 자기들이 고려를 구원해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해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사이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고려로 파견했던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으면서 이걸 이제 몽골인들은 고려의 소행이다. 고려가 한 거다. 고려가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졌습니다만 그래도 귀주성에서 박서가 몽골을 맞아 싸우면서 당시에 몽골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막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박서는 막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인 개경이 포위당하고요. 그래서 개경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몽골 애들이 정치 간섭 기구인 다루가치를 설치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몽골군도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지금 정권이 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무신 정권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북방민족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근처에 큰 섬인 강화도로 정부를 옮기게 되죠. 강화도로 정부를 옮기고 백성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화도로 도망간 다음에는 나름대로 이제 김윤후라는 스님께서 이렇게 몽골 장수 사르타이를 죽일 만큼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군데 그렇게 이긴 것 빼고는 대체로는 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려는 이 막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적을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도 하죠. 요거 기억나시죠?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골과 항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겪게 되죠. 문화재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뭐 초조대장경 기억나시죠? 원래는 거란 침략할 때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이고 지금 몽골 침략 때 만드는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이 불탔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려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처음 있었던 경판인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요.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만들었었던 황용사가 불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강화도에 도망가 있는 무신 정권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럴 바에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는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항복을 해서 수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신 정권이 이제 더 이상 무너졌다는 거. 그다음에 몽골에 항복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다. 어, 무신 정권이 끝장났고 그리고 고려는 몽골에 항복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별초만큼은 최후가 만들었던 삼별초만큼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에 끝까지 반대하고 이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이제 몽골에 항전하는 몽골을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몽골 믿고 까부냐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몽골은 약해져 가니까 네가 믿을 구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시면 원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몽골의 당시 칸이었던 쿠빌라이 칸의 즉위를 도왔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를 나름대로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몽골은 고려를 직접 지배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고려의 왕이 나름대로 이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에 다루가치나 이런 정동행성이나 이런 간섭 기구를 설치해 두긴 하죠. 어, 그리고 이제 간섭의 방식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 왕은 무조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다. 그다음에 고려의 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원나라로 가서 교육받고 온다. 그다음에 왕실의 호칭을 전반적으로 한 급 낮추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건 이거죠. 왕의 칭호 앞에 항상 충자, 충성할 충자를 붙인다는 거. 그다음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요거 실패하고 그냥 고려에 남아서 정치에 간섭하는 기구가 돼버린 정동행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동영부 이런 지역들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이 직접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몽골한테 잘 보여서 출세길에 오른 게 이제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몽골어를 잘하는 거지 유학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를 볼 만큼의 지식이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음서로 올라오게 되고요. 최초로 권문세족이 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친원파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그런 세력에 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 반원 자주화 정책은 공민왕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몽골한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된 권문세족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견제팀인 신진사대부를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육성해서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하고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는 기구였던 정동행성을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탐라총관부나 동영부는 원나라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쌍성총관부는 직접 공격해서 탈환하는 공격해서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권문수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이나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도구를 운영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북쪽으로는 한족들이 구성하고 있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홍건적이 원나라에 도망 다니면서 한반도까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해적이죠. 왜구들도 많이 활동을 해서 이때 많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홍건적과 왜구가 동시에 쳐들어오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반원자주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공민왕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런 국민왕이 추진해왔던 반원자주화 정책이 약간은 이제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죠. 성과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바로 신진사대부를 성장시켰다. 여기에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봐봐, 그죠? 고려 빠이빠이 이건데 이제 고려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진 사대부들은 이제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된 고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장해서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해서 올라오는 그런 코스죠. 그다음에 고문세족과 대립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 새롭게 떠오르는 한족 국가인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제 홍건적이랑 왜구가 침입해 오는데 물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대체로는 막아내게 되면서 그래서 이 홍건적이나 왜구 특히나 더 큰 피해를 안겼던 이 왜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던
그런 장군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홍건적 그리고 왜구, 특히나 왜구들의 침략을 막았던 장군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걸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은 이제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으로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포를 배 위에 올려서 더 이상 이제 왜구들이 육지로 접근해서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도록 바다에서 전투를 끝내는 최무선의 화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합쳐서 고려의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명나라가 쌍성 총관부가 있는 철령이 지역을 무리하게 요구해 오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논쟁에 빠지는데 이때 가장 권력이 강했던 최영이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과 함께 쌍성 총관부를 돌려주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명나라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명령을 들었던 이성계가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정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죠. 사불가론 기억나실 거예요. 뭐 여름이고 농사가 바쁘고 뭐 이렇게 군대를 저쪽으로 빼게 되면 왜구들이 쳐들어올 거고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성계가 이런저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병사들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했다는 건 사실상 반역을 저지른 거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분열합니다. 그죠?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데 온건파는 뭐 왕을 없애자든지 아니면 나라를 없애자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고려 왕조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온건파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몽주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급진파는 고려 왕조는 희망이 없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두전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려의 문화인데요. 한번 좀 더 보고 갈까요? 그다음에 고려의 문화인데 고려 문화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결국 불교얘기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나눠지는 모습들. 경전을 중시하면 교종이고 경전을 그렇게까지 중시하진 않으면 선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교종과 선종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게 광종 때부터였기 때문에 광종 때부터 조금씩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은 시작되죠. 그래서 귀녀 스님께서 이제 어, 교종과 선종 서로 다른 종파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이 통합하는 노력에 힘을 쏟았던 사람들. 그래서 의천대사는 당시 이제 문벌귀족이 힘이 셌던 때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제 교종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교관겸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는 이제 경전을 얘기하고요. 관은 이제 선종식 수행법을 얘기하는데 둘 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천태종을 개창하고요. 그다음에 무신정권 이후에는 아무래도 무신정권이 글이랑 친하진 않을 테니까 경전을 읽지 않아도 되는 선종이 인기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선종 승려였었던 진울 스님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도노점수 깨달은 뒤에 계속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해쌍수죠. 그래서 정해를 함께 닦아야 되는데 정이 이제 선종적인 수행법이고 그다음에 해가 이제 교종처럼 경전을 읽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울 스님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의천대사와 진울대사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불교가 너무 세속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수선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불교가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천대사와 진울대사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 잘 챙겨가 주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조선인데요. 조선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
그다음에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정도전이 뜻을 모아서 건국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건국 과정의 마지막 걸림돌은 역시 이제 이 건국 과정에 반대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겠죠. 그래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격이었던 정몽주를 정도전은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지만 정몽주는 끝내 거절하죠. 그리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조선 건국을 사실상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인 그리고 통치 이념을 성리학으로 하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이성계인 거죠. 근데 이제 이성계는 대체로는 구체적인 정책은 거의 정도전의 조언을 받아서 거의 정도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왕은 재상만 잘 뽑아 놓으면 재상이 나머지 정치는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 주장을 당연히 이제 이성계의 아들이자 그다음에 이 조선 건국 과정에 공이 컸었던 왕자 이방원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방원 생각에는 자기가 왕에 오를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정치의 중심에 놓을 것인가.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왕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왕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대립의 결과로 싸웠던 게 바로 왕자의 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이나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공신들을 다 처단하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왕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왕자의 난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방원은 이제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는 사병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패법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워낙 학문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을 반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영토를 이 사람이 완성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조는 당시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막 몽골이 세져서 명나라 황제 납치하고 이랬던 것들. 그래서 동아시아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목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어린 왕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애초에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왕위의 자리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역시 군사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제도를 열심히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현전을 혁파하죠.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는 거죠. 왜냐면 집현전에서 이제 승진한 인물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재상이 되면서 이제 사회를 이 전반적인 정치를 재상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조는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바탕이 되는 집현전을 혁파한 거죠. 그다음에 직전법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직접 근무하는 신하들에게만 주겠다. 그 얘기는 이제 나의 이 반란을 통한 직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날 거라면 나는 너에게는 이제 어,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제 세금을 걷지 않는 게 아니라 땅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법은 지금 세조의 집권을 인정하고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땅을 주겠다. 만약에 나의 직권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다면 땅도 없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로 직전법이었죠. 어, 그다음에 이때 이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개유정난의 공신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인 훈구로 형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의 제도가 완성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종은 이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라는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하고요. 훈구파들은 다들 공신이고 직급이 높기 때문에 훈구를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림들을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데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외교는 명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황제 국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님 대접해주는 이제 사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여진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 분위기 좋을 땐 잘 지내고 뭔가 험악해지면 뭔가 계기면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외교 관계로 지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제도인데요. 조선의 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높은 기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계시는 의정부고요. 그다음에 어, 각각의 명칭은 부에서 조로 바뀌었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은 어, 6조입니다. 2호 예병 형공, 2조의 인사 업무, 호조의 돈 관련 업무, 형조의 범죄자 처벌, 예조의 국가 예식, 그다음 병조의 군대 국방
그다음에 공조에는 시설 건축 이렇게 이제 똑같은 기구들이 설치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기관 굉장히 중요하죠.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사원부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래서 관료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관원은 왕에 대해서 잔소리한 왕께 간쟁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홍문관은 학문 연구 기관인데 이제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앴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남아서 성중 때 다시 학문 연구 기관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승정원 일지를 기록하는 왕의 비서인 승정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란, 영모 이런 거대한 국가의 존립을 흔들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사하고 처벌하는 곳인 의금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다는 게 고려와 가장 다른 점이죠.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조선은 거의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 권력이 고려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향소가 이제 수령이나 향리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유향소 기억나시죠? 관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는 경로당 같은 거.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빨이 되게 세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세조 때 정비했다. 왜냐면 세조가 제 왕으로 올라온 이유가 동아시아의 안보가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그렇게 왕이 오른 뒤에도 군사제도부터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교육은 서당이 이제 서당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립교육기관이죠. 그다음에 서울의 동서남북 사부학당, 그다음에 향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립이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같은 것들도 국립이지만 이제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인 거죠. 그다음에 서원은 이렇게 중등 고득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고 사립으로 운영이 되고요. 수능까지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능이 아니고 과거 시험까지도 이제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서당이나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 서원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균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시험은 고려 때 없었던 게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묵과가 생겼다는 거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살인들이 화를 겪는 사화를 보자는 건데 천천히 보시면 일단은 세조 때 계유정난의 공이 있었던 신하들을 중심으로 훈구라는 공신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얘들이 이제 성종 그다 다다음 왕인 성종이 느끼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훈구가 정권을 독점했으니까. 그래서 성종은 이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억지로 등용을 하죠. 그리고 살인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기관인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주로 배치를 하게 되죠. 순구와 살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키워드만 좀 잡아보면 첫 번째 벌어진 무오사화와 두 번째 벌어진 갑자사화는 둘 다 연산군 때 벌어지죠. 근데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갑자사화는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보셔야 돼요. 다 정리 못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연산군이 정치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훈구와 살인이 뜻을 모아서 중종을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종이 훈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훈구와 사림이 함께 이 중종 관정을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훈구가 주도해서 몰아낸 거기 때문에 이제 훈구가 중종이 즉위한 뒤로는 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종은 이 훈구들의 정권 독점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과 함께 살인의 대표격이었던 조광조를 등용하게 되죠. 근데 조광조가 좀 무리하죠. 현량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살인들을 더 많이 뽑자는 현량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훈구들의 공이 진짜인지 확인해봐서 아니면 삭제하자라고 하는 미훈 삭제가 이제 어, 너무 심한 갈등을 불러왔죠. 그래서 살인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고 왕까지도 미훈 삭제라는 지나친 조치를 보고 조광조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 훈구가 주도하고 왕이 묵인하는 형태로 조광조를 몰아내는 그런 주초위양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고 써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을사사화는 단순한 왕위 계승 분쟁이었다. 그 정도로만 받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살인이 네 번씩이나 화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끝까지 이기는 건 살인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훈구들은 새롭게 생산되지 않는데 어,
사림들은 이렇게 서원에서 공부해서 또 합격하고 공부해서 또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림이 아무리 화를 당해도 시간은 사림의 편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서원에서 배워서 과거 시험 봤다 붙으면 사림이 되는 거니까 사림은 끊임없이 보충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향약도 마을의 자치 약속인 향약을 주로 그 마을에 가 있는 사림들이 정함으로써 사림들이 또 이제 지방 문화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전쟁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현실 감각도 없고요. 그다음에 살인이 집권한 뒤로 동인 서인 이렇게 분당 정치로 분열됐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본군은 처음에 부산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했었던 최종 방선이 충주였는데 결국은 충주를 지키던 신립장군의 탄근대까지 뚫리게 되면서 충주성이 함락되게 되고요. 그리고 선조는 의주로 끝까지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왕을 저 반대쪽 끝인 의주까지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전략적 의미 두 가지는 그쵸. 왜군의 보급로를 바다에서 차단했다는 거. 그다음에 호남의 곡창지대, 지금 전라남북도 있는 호남의 곡창지대를 방어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먹으면서 싸우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굶으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는 식량을 보존할 수 있었고, 이제 일본군은 굶어가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됐는데, 어, 이 의병들이 이제 각 지역을 지키면서 이제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더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더 긴 기간 동안 굶으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점점점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때 또 명나라도 대규모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평양성을 되찾는 것도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을 지킴으로써 마치 이제 이순신처럼 이제 호남의 곡창지대를 또 한 번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권율이 이제 행주대첩에서 원래 오기로 했던 명나라 군대가 오지 못하지만 단독 능력으로 행주대첩을 돌파하면서 이제 수도인 한양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계속 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휴전을 제의하지만 결국은 결렬되게 되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다 달라라든지 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 회담은 깨지게 되고요.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은 이걸 잘 준비해서 결국은 격퇴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도망가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던 게 이제 이순신의 노량해전이었죠. 그리고 이순신이 이 노량해전에서 죽게 되죠. 에, 임진왜란의 피해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인구도 감소하고, 국토도 황폐화되고, 정부도 재정에 위기가 오고, 뭐 사람들이 줄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세금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 위기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노비 문서들이 불탔기 때문에 신문 제도도 조금 흔들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 최고정책결정기구는 의정부였는데, 원래는 임시군사회의기구였던 비변사가 이제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얼마 안 있다가 저기 뭐야 병자호란까지 벌어지면서 비변사가 쭉 최고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 간의 관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그 다음 지배자하고는 이제 서로 포로를 주고받고 나서는 이제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 나름대로 조선통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명나라는 좀 아셔야죠. 명나라는 우리를 무리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약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북방민족의 공격을 많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여진족이 이제 강해져서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명이냐 여진이냐 선택을 하게 됐는데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은 사실은 세자 시절부터 임진왜란을 대응했던 그런 왕이긴 한데 어쨌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과제는 두 개가 됐죠. 임진왜란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명이 약해지고 있고 여진이 강해지고 있는 이 외교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이제 두 개의 과제를 얻게 됐는데 임진왜란의 피해 복구는 뭐 무너진 성곽도 수리하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소실된 문사들도 복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불타고 없어진 문서들도 다시 정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다친 사람들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허준이라는 의사의 의학책인 동의보감이 이제 써져서 퍼졌다는 거.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는 꼭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해군이 쓰도록 해서 쓰게 된 거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 파트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줬지만 무너져가는 명이냐, 아니면 지금 점점점 세지고 있는 여진이냐, 여진이 세운 후금이냐. 그래서 요 사이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그래서 이런 광해군 시기에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치지 않는 이런 중립외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중립 외교를 당시에 서인 세력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부터 광해군과 서인의 어떤 대립이 시작되고요. 또 광해군은 본인이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정식 부인은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왕비의 아들이 내 자리를 뺏을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해서 당시에 정식 왕비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과 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어, 영창대군은 죽이고 인목대비는 폐위하는 모습을 보이죠. 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족의 인류를 깨는 거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안 지키고 가족들 간에도 의리를 안 지키고 이런 걸 명분 삼아서 결국은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인조를 세우게 되죠. 어, 그리고 인조 때부터는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세운 거기 때문에 이제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서인 주도에 의해서 명나라를 가까이 하면서 의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여진족의 후금을 멀리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썼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북방민족이 싫어하는 상황이죠.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자신들이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 되게 안 좋은 모습이죠. 이제 북방민족이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죠. 이때는 이제 형제 관계만 맺고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후금이 레벨업을 하죠. 후금이 청나라가 되면서 훨씬 더 덩치가 커져서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물론 이 군신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어,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척화파 쪽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됐지만 결국은 고립되게 되고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굉장히 치욕스럽게 항복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조의 아들로 효종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모욕을 준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북벌론을 펼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죠. 그다음에 인조 효정 시기에는 어쨌든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참여하는 분당 정치,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양보하는 그런 정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벌어지면서 기억나시죠? 왕의 할머니께서 이제 상복을 어느 기간을 입으셔야 되는가. 근데 요거에 가장 중요한 건 결과라 그랬죠. 논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 이 분당 간의 갈등이 이제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해져서 서로를 꼴배기도 싫을 정도로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환국 정치죠. 그래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나머지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탕평 정책이었죠. 그래서 어, 정조 때 벌어지는 정책인데 이제 지금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서인과 남인 중에서 서인 애들도 데려다 쓰고 남인 애들도 데려다 써서 이렇게 조금 그 관계를 조절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영조 때는 서인도 데려다 쓰고 남인도 데려다 쓰지만 서인 중에서 좀 순한 애들, 남인 중에서 좀 순한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탕평파로 육상해서 탕평 정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중요한 자리에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림들이 쫓겨나면 또 서원 열어서 가르쳐서 나 같은 후배 만들고 반대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후배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붕당 간의 갈등이 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사립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 내용으로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인 군역을 좀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법전, 기존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속대전이라는
경국대전의 속편으로 보충 자료로 이렇게 속대전이라는 법전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조는 영조가 순한 애들만 데려다 썼다면 정조는 누구든 다 데려다 쓰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누구든 다 데려다 쓰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반대한다면 처벌하지 않고 논쟁만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신감 있다는 건 본인이 학문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홍문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장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영영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상업 발달을 위한 계획도시 수원 화성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활동을 자유화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서 노비가 도망가면 쫓아가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까 봤었던 원래 있었던 경국대전과 영조 때 속편으로 만드는 속대전을 통합 편집하죠. 그래서 그걸 대전통편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순서대로 보면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하는 건 경국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편인 속대전이 영조 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친 대전통편이 이렇게 정조 때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보면 이거 별거 없다고 했죠. 결국은 농업과 상업이 발전하는 얘기죠. 농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상업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양법 이런 새로운 농법이 발견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민들도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내 가족 먹이려고가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농사를 짓는 이런 걸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법 기억나시죠? 탁맨.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쌀을 거둔 다음에 공인이라는 이제 정부가 고용하는 상인을 데려다가 세금을 지원해줘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상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분 구조도 이제 양반층이 잘 나가는 양반, 망한 양반 나뉘게 되면서 양반층이 나눠지게 되고요.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농업에서 모내기법에 잘 적응을 했든 뭐 장사를 잘했든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명첩을 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양반층은 전반적으로 그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양반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평민이 줄어든다는 거죠. 평민이 양반으로 올라가느라 줄어든 딱 그만큼 이제 노비들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는 감소하고 어, 양반은 늘어나고 평민은 유지되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평민이 이제 양반으로 올라가느라 인구가 부족해진 만큼 어, 노비들이 평민으로 올라와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신문제가 변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성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적용하는 게 실학이었죠. 그래서 실학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뭐 이렇게 상업의 발달 이런 것들도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문물이나 과학도 이제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나 둘로 나뉘었죠.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 그다음에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라고는 못하겠고요. 실학이 뭔지, 그다음에 실학이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 그다음에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 정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은 나실 겁니다. 유영어는 이제 땅을 똑같이 엠빵하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주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은 생존에 필요한 추수 토지를 보장하고 나머지만 팔을 수 있게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정약용은 토지를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해서 수확물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유수원이 직업의 평등을 주장했었고요. 그다음에 홍대용은 문벌의 폐지, 그다음에 어, 중화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함으로써 유통업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화폐를 이용함으로써 거래가 조금 더 편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제가는 이제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내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특히나 중상학파들은 이제 상업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려면
청나라처럼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면은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면은 이제 청나라한테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청나라가 물론 이제 과거에 병자호란의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양의 과학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상학파는 이렇게 북학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청나라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로부터도 물론 병자호란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농학파가 됐든 중상학파가 됐든 뭐 그게 뭐 중농학파의 뭐 유영원 뭐 정약용 아니면 뭐 이익이든 아니면 중상학파의 뭐 유수원 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그닥 권력이 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조의 탕평 정치가 너무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탕평 정치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이제 왕권이 더 불안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실의 외척들이 정권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정권을 독점할 때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독점하면서 굉장히 모든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고 모든 것들이 뇌물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정치였던 모습이다. 그래서 비변사로 장악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였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엉키는 구간도 있고 좀 제가 이제 목이 워낙 타다 보니까 이제 좀 침 삼키느라고 좀 막아 뜨는 구간도 있고 한데 또 화면 잘 보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